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청와대 가시네요. 예. 드디어 가네요. 제가 대표된 지가 1년 거의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만났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가네요. 드디어.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 미스터 세니터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이 있어요. 린든 B 존슨인데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제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했다가 한번 이제 그다음에 재선됐죠. 그때 다들 아마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점쳤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개혁을 많이 한, 개혁 입법을 많이 한 대통령, 흑백 분리사회로부터 흑백 통합사회로 미국을 다시 건설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는데 별명이 미스터 세니터예요. 틈만 있으면 전화해서 아마무게 상원의원님 오늘 나 점심시간 비어있는데 같이 점심합시다. 상하의원들 늘 백악관으로 불러서 소통하고 그래서 개혁 입법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인데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 말씀이시고 제가 드디어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동안에 5당 대표 만나느냐, 뭐 3당 교섭단체만 만나느냐, 뭐 1대1 만나느냐 이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한국 정치가 이게 쓸데없는 형식주의 명분. 글쎄요. 근데 그 사실 실사구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이 3대1이냐 1대1이냐 뭐 이 문제를 만든 건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뭐라도 좋다라고 바뀐 건 왜라고 보세요? 일본 문제가 워낙 범국민적 관심사고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이럴 때 정치는 뭐 하고 있느냐 또 정치 지도자들은 뭐 하느냐 하는 비난 앞에 굴복한 거죠. 네. 내일 주된 의제가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이거겠죠? 예.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일단 형식으로는 뭐 여야 5당이 함께 자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용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서 좀 좋은 방안이 이렇게 수렴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동영 대표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내일 가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까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어쨌든 분명히 지금 아베 총리가 세 가지를 위반했잖아요. 하나는 통상평화를 위반했고 그러니까 경제무역을 열심히 잘하는 나라들끼리는 분쟁과 전쟁이 없다는 거죠. 그 원칙을 깬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새 일본 천황의 연호가 레이와 평화잖아요. 레이와를 아름다운 평화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레이와 평화 시대 개막의 분위기를 깼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적극적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데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일관성 없음, G20 정상회의 때 그 성명서를 기초했잖아요. 자유무역에 기초해서 글로벌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자 해놓고 정반대에 모순된 행보. 아마 트럼프 따라하기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즈조차도 뭐 비난하잖아요.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질서를 물을 흐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판받고 있죠. 그런 점에서 아베에 대한 인식은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같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아쉬운 점은 도덕주의는 외교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결국 외교는 첫 번째도 국익, 두 번째도 국익, 세 번째도 국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문제를 키워가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좀 말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치밀하게 무엇보다도 바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수순이잖아요. 맞아요. 수순이 꼬이면 그 카드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신중함과 치밀함을 가지고 수순을 잘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시점에 아마 내일이 이제 일본이 중재위 응하라는 시한인데 우리 일단 안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랬다고 해서 뭐 19일 날 그 다음 날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큰 나라 아닙니까? 이제 21일 날이 이제 선거니까 참여연 선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기를 저울질할 텐데 저는 다음 주가 특사를 보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요. 그래서 이 문제 해법은 결국은 아베와의 담판입니다. 정상회담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네. 특사의 목표는 분명한 거고요. 이제 이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고 정상회담의 구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표현도 좀 신중해야 하고 전략도 치밀해야 하고 중요한 건 수순이다.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총체적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사실은 하나만 한 말이지만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미묘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지금 정 대표께서도 다음 주가 특사를 보낼 적기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적어도 오늘 시점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은 아직은 특사나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낼 때 보낼 망정 뭐 미리 보낸다고 김 뺄 필요는 없겠죠. 아니, 그러나 그것도 그런데 흐름으로 봐서 다음 주가 적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오늘까지 취한 자세로 봐서는 일본이 터무니없는 구실과 명분으로 사실 근거도 없는 뭐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갔다는 둥 뭐 이런 식의 미묘한 그런 걸 흘려가면서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을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가시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있어야 즉 뭐 수출 보복이나 수출 규제를 언제 철회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특사 내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어떻게 보세요? 명분은 맞죠. 네. 황교안 대표가 명분을 내세워서 저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것처럼 명분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피해거든요. 삼성이라는 기업의 피해만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 피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선 건 맞죠. 그런데 도덕적 우위에 섰기 때문에 오히려 관용의 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분명히 가해자인 건 맞는데 가해자인데 오히려 그 도덕적 우위에 선 우리가 여유 있게 대한다면 그것은 이중으로 압력을 가하는 격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냥 자존심 대 자존심으로 1대1로 맞서서 피해를 감수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G20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공개적으로 준공식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하자라고 통보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징검다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러니까 북미 트럼프 김정은은 뭐 트위터 한 방으로도 만났지만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정상회담은 의전이고 세레모니고 이제 가기 위한 준비가 없이 아니 이게 그런 없었다는 준비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 그럼 한번 실무 협의라도 하자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물론 아무튼 일본의 태도는 문제가 있죠. 네네. 그리고 아베는 지금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볼 수 없죠. 네. 왜냐하면 극우 성향을 보이는 그리고 모든 사안을 특히 뭐 북한 때리기로 재집권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것까지를 간파하고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관철할 거냐 하는 실사구시적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바로 봅니다. 그 대목에서 제 질문이 쭉 이어지는 게 그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특사를 보낸다. 그건 다 뭔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제3의 방안으로 풀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본이 걷어찰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급 협의를 요청하니까 일본이 과장급으로 하자라고 하고 우리는 협의라고 하고 갔는데 협의도 아니고 설명회라고 그러고 창고 같은 데서 와이셔츠 바람에 뭐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좀 치졸하게.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 특사도 보내고 정상회담 합시다라고 뭐 하는데 일본이 또 그걸 걷어차 버린다든지 내지는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우리 요구에 뭐를 받아라라고 조건을 건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뭐 조건 건 건 없죠. 그러니까 대화의 조건이 붙는 것은 대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최원절 기념식에서 헌정 회장 유경현 회장이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방은 10나라라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적은 한 나라라도 많다. 너무 많다.
근데 일본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요. 가능하면 그렇죠. 우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뭘 특사 보낸다고 했을 때 저기서 걷어차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보다는 특사를 물밑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우리 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피해자고 일본이 가해자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만나달라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만나 달라는 게 아니죠. 일단 대화는 그것이 어떤 대화든 나쁜 전쟁보다 어떤 대화는 어떤 대화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대화를 자꾸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그래서 일본의 책임을 제가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대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치졸한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대강으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 상태에서도 대화는 하지 않습니까? 네. 대화는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 상태 이 갈등이 최종 상태는 결국 정상회담에서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풀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전쟁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이는 거니까 그걸 계속 끌고 갈 내년 총선까지 뭐 끌고 가면 총선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이쪽 분들의 그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면 손해를 누가 더 보느냐, 피해를 한국이 더 보지 않느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본다라고 으름장을 놓지 않았느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봅니까? 무슨 수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물론 일본의 무역 역조가 심하죠. 일본이 뭐 많이 버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당장 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급한 입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평상시에 잘 관리, 아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한 책임 당사자는 정부죠. 정부기 때문에요. 네. 그 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일본이 나쁘니까 이렇다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가면 더 큰 피해는 일본이 본다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건 잘못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피해가 일본도 피해가 가지요. 근데 그거는 뭐 서로 공멸하자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성적인 그런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가 크다, 내 피해가 크다 이렇게 공방을 벌일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굴복하고 가야 한다. 굴복하자는 얘기하고는 이것도 아닌 거죠. 다르죠.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일본이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일본은 거듭해서 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놓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보복이지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난 연초에 이제 이른바 강창일 안이라는 걸 가지고 저도 움직였습니다. 작년 11월에 판결 이후에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한번 움직여 보자. 그래서 아베를 좀 만나보자. 그래서 여야 중진 대사람으로 팀을 구성해서 가는 준비를 하면서 일본 대사관저도 방문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다가 메시지를 요청했죠. 아베에게 전할 메시지를 좀 구두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1+1 아니죠. 2+1 안. 그러니까 일본 기업,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라는 것인데 그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유효한 카드일 수도 있는데 지금 평가해 보면 그것은 또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없는 거였고 그런 시기를 놓친 것이 안타깝듯이 그건 뭐 지나간 얘기니까 놔두고라도 지금도 그 5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야당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의 이런 얘기도 같이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맞춰보는 게 좋죠. 2시간 예정이던데 뭐 무슨 합의문까지 나올까요?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얘기만 해야 할 게 아니라 선거제 얘기도 해야 하고 저는 개헌 얘기를 개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라고 한 얘기 유효한가를 대통령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헌절 문희상 의장도 재헌절 71주년에 강하게 개헌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그러나 여야 지도자가 결단한다면 아직 기회는 남았다. 근데 내일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내일 결정이 아까 그 행사장에서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이 개헌 국면으로 진입한다면 이건 황교안 작품이다. 고민해 보시오. 뭐 알겠다고 얘기는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여야 지도자라면 자기 당파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그동안은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편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다 뭐다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에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권력 분산형 개헌. 예.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미 뭐 오래전부터 공약한 바도 있으니 그걸 내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다. 대통령이 그것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한다면 이건 의제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래저래 아무튼 내일이 참 주목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년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또 별르고 온 주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일 꼭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택시 운전 기사분들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저에게 많이 문자를 보내와요. 이 얘기 좀 꼭 거론해달라고. 근데 2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청와대에 불렀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눈물바다가 됐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2년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좀 챙겨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그 회동에 이제 가시려면 당에서 이렇게 초당적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민주평화당이 곧 무슨 쪼개질 것 같다는 기사가 막 나와요. 예. 어제 밤샘 뭐 의원총회 하셨다고요? 밤샘은 아니고요. 한두 시간 얘기했는데요. 뭐 좀 남 부끄러운 얘기여서 뭐 죄송합니다. 근데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이게 뭡니까? 예, 뭐 그 몇몇 의원들이 이제 제3지대에 창당을 하자 하는 주장을 하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민주평화당에 이처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은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자기 살 길 찾는데 바쁩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은 아니 자기 살 길 바쁜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정치라는 건 당이라는 건 공의 영역이잖아요. 공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으로서 역할 내일 청와대 여야 회동에서 해야 할 얘기들이 당내에서 토론되는 게 맞죠. 하지만 민주평화당 내에 뭐 일단 국회의원들의 숫자로 봐서는 다수가 지금 정동영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탈당할 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으름장은 탈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탈당해서 뭐 제3지대를 하자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연합뉴스에 그 자세한 보도가 나간 뒤에 1,600개 댓글이 달렸는데요. 99%가 욕설입니다. 거의 쓰레기 집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찔했다고 봅니다. 탈당해서는 이거 뭐 그리고 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밖에 특별히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현재는 무소속인데 무소속으로 깃발 들면 거기에 구름같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몰려듭니까? 어제 의원 토론에서 폐부를 가슴을 찌른 그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모두 기득권을 내려놔라. 당 대표직도 내려놔라. 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자 뭐 그러는데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의원 불출마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진정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는데 민주평화당의 현재 당 지지도나 이런 걸로 봐서 이대로 가면 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 말도 맞는 말 아닌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뭐 광주에 있는 한 남도일보인가요? 신문에서 보면은
민주평화당 지지한다고 이 판에서도 10%가 응답해요. 근데 정당 지지도가 한 지역에서 15%를 넘으면 의미 있는 후보거든요. 근데 인물 경쟁력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에 출마하려는 의원이 15명이거든요. 현재 우리 당 의원 16명 중에. 그러면 사실은 민주평화당을 외연을 확장하고 당을 키워서 1대1 구도 만들면 인물 경쟁력이 월등하면 되는 거죠. 1대1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2달 전인가요? 보궐선거에서 전주에서 당 지지는 뭐 약하지만 44대 30으로 이겼어요. 민주당 후보를.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바쁘지만 예. 그럴수록 원칙과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중심 잡아라 하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바른미래당이 만약 쪼개진다면 현재로서는 쪼개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쪼개져서 호남권 의원들과 함께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렇죠. 뭐 원래 한솥밥 먹던 식구니까요. 그러나 감동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사에서 중진 연합이 감동을 주거나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지금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고 역할을 했을 때 새롭게 태동하는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제휴하거나 통합했을 때 크게 살 길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그 10명 그 대한정치 주장하는 그분 중에도 몇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뭐 이런저런 정계 개편 등이 만약에 나중에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지금 민주평화당을 쪼개가지고 내지는 민주평화당이 미리 밖에 나가서 우리 정계 개편 합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신당 그러면 신물내거든요. 그리고 이 염천에 무슨 신당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국민 고달픈 것, 국민 고통스러운 것 잘 살피고 가습기 살균제들 보듬고 택시 운전기사들 생존권 문제 열심히 챙기고 예. 도처에 눈물 흘리는 국민들 많습니다. 함께 할 때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공당으로 인정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점점 뻘밭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염천에 웬 신당이냐? 신당도,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뭐 신당도 날씨 따라 이게 9월달 시기를 늦춘 것 같아요. 늦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려울수록 알겠습니다. 원칙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일 청와대 회동 결과 좀 주목해 보겠고요. 민주평화당 앞날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